안녕하세요. 에버피싱의 뉴베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로스입니다. 저희 방송을 기다리는 분도 계시겠죠? 매주 하는 게 예. 요즘은 건의사항이 많아가지고 네. 요거 해달라는 요청사항이 많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방송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이제 2주가 지났어요. 원래 계획은 일주일에 하나씩 하고 싶었는데 이게 또 쉬운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난 방송부터 지금 사이에 또 재밌었던 일이 있었더라고요. 충주 도전 50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도전 50은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은 고기가 나오면 안 가기 때문에 고기 안 나온 시즌에 그런 패들링이 있었다고. 그다음에 요즘은 카약 타고 캠핑하는 것도 하나의 재밌는 요소로서 아마 이번에 하고 나서 반응들도 전부 다 정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단양에서 충주 쪽으로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전날까지 계속 확인하다 보니까 바람 방향이 계속 서풍이었어요. 그래서 출발을 충주에서 단양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워낙 가물어 가지고 네. 처음에 계획했던 곳까지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됐습니다. 단양 쪽이 물이 다 말라가지고 그래서 런칭 지점 랜딩 지점 찾는 것도 힘들었고 처음에 계획했던 것도 안 돼가지고 차가 못 내려가는 상황이가지고 다른 쪽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석축 쪽으로 걸고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50km를 완주는 못 하시고? 네, 50km 완전 못했어요. 얼마나 타신 거예요? 반 정도? 25km 정도 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처음 온 분도 있었어요. 그분도 뭐 한데 전혀 힘 안 들고 무리 없이 즐겁게 탔죠. 25km면은 짧은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카약톤 때 몇 킬로 하셨죠? 작년에는 21km에 있고 예? 마라톤 하프 코스에 있고 올해는 한 10km 정도. 근데 어떤 분이 구도당님이죠? 구도당님이 도전 80 이거 뭐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우리 도전 50이라는 거는 50km를 한번 가보자. 바로 피싱 카약으로. 피싱 카약으로 물론 토링도 있었지만은 네. 평소 5km 잡고 10시간 패딩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었고, 그 다음에 바람을 맞추다 보니까 너무 편한 패들링이 됐어요. 하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낚시다 하고 이제 바람 보니까 우산 세일링도 해보고 우산 세일링 속도 9km까지 나왔습니다. 그 도전 80은 80은 저희가 이제 일요일에 철수하려고 네. 그런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카약을 저희가 안 타는 조건 정도의 바람인데 토리 카약 한 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저 있었죠. 일행이 아니신 다른 분이신 그렇죠. 거죠? 네. 한 대가 오더만은 우리 이제 지켜보고 있었죠. 저 사람 저 바람 못 들어갈 건데 거품 물고 들어갈 건데 라고 했는데 마침 그분이 저희가 있는 근처로 랜딩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미 80km를 돌고 오신 거죠? 아니죠. 그분은 그 위에서 한 10km 등바람을 지고서 10km 정도 왔던 거죠. 근데 왜 도전 80이죠? 설명할 겁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내리는데 네. 보니까 마스크를 버프를 벗는데 보니까 네. 할아버지였어요. 갑자기 저희가 이제 호기심이 발동한 거죠. 예. 이런 날씨에 저 사람 왜 타지? 가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나이가 80인 걸 알고 저희가 굉장히 놀랬던 거고, 그리고 더 놀란 거는 이야기하다 보니까 2년 전에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젊었을 때부터 카약을 타고 계셨던 분이 아니시라 그러면 최근에 70년대에 카약을 시작하고 80 지금 타고 있다는 거예요. 와, 거기에 저희가 사실 많이 놀랬죠. 그분이 어떻게 해서 카약 타게 됐냐고 제가 물었을 때 젊었을 때 그 윈드스피너니 수상 스포츠를 했답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카약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상체보다 하체가 먼저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리 힘이 없어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약은 나이가 들더라도 할 수 있는 스포츠고, 나이가 들었을 때 카약 하시는 분 보면 외국에는 80대 분들이 타는 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되겠네요. 다시 이야기해 보면 카약이 육식으로 힘들다? 그건 아니란 얘기도 되겠네요. 나이가 들어서 카약을 시작한다 할 수 있다는 그 차이가 뭐냐, 순간적인 파워를 요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지그시 해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카약이 무거웠습니다. 그 카약을 어떻게 카타하십니까 물었을 때
나름대로 싣기 위한 롤러 같은 걸 자작한 것도 있었고 걸치고 민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못 돌아가겠대.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회원 젊은 친구 그리고 야, 저 커야 들어 올려드리라. 그래서 그 위에 갱사 많이 줍니다. 들어 올려드리고 할아버지가 이제 가려면은 차인대까지 가야 되니까 저희 차로 이제 할아버지 차인대까지 모셔다 드리고 혼자 실을 수 있는 하기니까 걱정 안 된다. 혼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끝까지 모셔드리고 그래서 우리 갔던 멤버들이 야 우리 도전 80으로 바꾸자. 우리 80까지 카약 타고 안 돌아보자. 그래서 도전 80이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저는 아직 한참 타야 되네요. 한참 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카페에 저희 그 도전 80 그 할아버지 못지않은 기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 조연기 볼 때마다 그 자격지심이 느껴져요. 아니 누구 황금물고기님 아니 뭐 1년 내에 베스를 1년 내내 잡으셔요. 베스 아빠 시킨 것 같아요. 아니면 베스를 훈련시키고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물어준다라는 조건 하에 풀어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대단하신 분이세요. 아니 한번 초청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같이 한번 내려가지고. 아니 진짜 만나면 정체를 양식하시는 거 아니에요? 황금물고기님 빨리 해명해 주세요. 베스를 어떻게 잡으시나요? 훈련시켜서 보내시나요? 아니면은 양식을 하시나요? 아무튼 참 항상 궁금하신 분이라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시간 내셔서 한번 나와주세요. 그래서 이 베스 잘 잡는 노하우 좀 전수 좀 해주십시오. 다음에 우리 한번 봄철에 한번 네. 내려가든지 겨울에 내려가든지 네. 한번 해야 되겠다.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비밀이 있어. 뭔가 지금 다들 궁금해하세요. 저는 꽝치고 왔거든요. 수요일에 평택호에 가서 꽝치고 와서 카페에 들어왔는데 황금물고기님이 이 스푼으로 엄청 잡으신 조연기를 올리셨더라고요. 배 아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글 하나를 보다 보니까 이런 글 하나가 있더라고요. 질문글이었는데요. 질문글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진서님이 올려주신 글이고요. 3월 27일 올려주셨네요. 제목은 이겁니다. 스피닝릴 사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루어낚시 왕초보입니다. 릴은 스피닝릴을 사용 중인데 릴을 감는데 줄이 안 감기는데 어떻게 하면 감기나요? 굉장히 초보적인 질문이어서 저희가 낚시를 다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시지만 초보분들을 위해서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근데 대부분 릴은 이제 만지다 보면은 대부분 알게 되거든요. 네. 알게 되는데 저도 이 친구가 어떤 친구가 싶어가지고 네. 확인해 보니까 나이 어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불 전화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가입한 계기라든지 낚시를 한 계기라든지 왜 하느냐를 해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고등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했죠. 가능하면은 학생 때는 공부에 낚시에 빠지면 안 된다. 낚시를 가더라도 혼자 가지 말고 부모님과 같이 가라. 아버님하고 같이 낚시를 한다고 했어요. 젊었을 때 낚시가 빠진 친구이 되면 공부가 좀 등해시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듣잖아요. 바람 피는 사람한테 그 낚시를 가르쳐라. 그럼 바람도 안 핀다. 도박하는 사람한테도 낚시를 가르쳐라. 그러니까 그만큼 중독성이 강한 건 네.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20세 이하는 물건 안 판다. 네. 학생들도 안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줘서? 부모님만 같이 와라. 아니 낚시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빠지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대학생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공부할 만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컨트롤 안 되는 낚시에 너무 일찍 빠지면 안 좋죠. 프로스님 낚시 일찍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일찍 했죠. 몇 저는 9살 됐습니다. 지금 제가 40몇 년 낚시를 했죠. 저 10살 때 시작했습니다. 또 옛날 얘기하면 또 길어지겠죠. 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릴의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릴 사용법은 네. 릴 대표적인 게 베이트 릴과 스피닝 릴인데 네. 릴 역사를 보시면 사람들은 스피닝이 먼저 나온 줄 알고 있는데 베이트 릴이 먼저 나왔습니다. 구조적으로 초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네. 보여드려볼게요. 네. 제가 들고 있을게요. 스피닝 릴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베이트 릴은 먼저 생겼습니다. 왜 생겼냐면은 여기 구조적으로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돌리면 축도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 최초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늦게 만들어진데 요거 사실 구조는 거의 처음에는 혁신적이었습니다.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서 릴이 라우트가 돌면서 줄을 감는 방식이에요. 감으면서도 들락달락 하는 거 여기 굉장히 쉽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릴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최근품이 아니고 이게 최신품이라는 얘기네요. 사실 그거는 아니죠.
최초 시작은 베이트 베이트 릴로 스타일이 시작했고 먼저였고, 그다음 스핀 릴이 나중에. 쉽게 넣으면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넣으면서 대중화가 먼저 됐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 일리가 있네요. 이거는 그냥 돌리는 방향으로 감기는 그렇죠. 거고. 기어만 있으면은 예. 봤지만 이거는 90도로 꺾어줘야 꺾어서 되고, 돌리는 꺾어줘야 되고 줄도 고르게 감기 위해서는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가장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처음에 구성할 수 있는 게 더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 로에서 대중화된 역할인 거는 스핀 릴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 더 발전하게 된 거죠. 캐스팅할 수 있게끔 그리고 다양한 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는 릴이고 그다음에 이걸 사용해 보면 릴을 사용하는 맛도 있습니다. 자, 구조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라인이 돌면서 라인을 꼬으면서 감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는 라인이 꼬이지 않고 그대로 감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낚싯대 사용했을 때 가이드가 밑으로 가가지고 있고 이거는 가이드가 위로 올라가 있네. 릴이 위로 가 있고 가이드도 가이드가 위로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일반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트리거라 해가지고 손 잡을 수 있는 위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거네, 이거는. 그렇죠. 예, 이 트리거가 자체가 없으니까 잡아주니까 네, 던질 때 않고. 발사되지 않게 네. 걸어주는 거네요. 네. 그다음 가이드 특성도 차이가 있는 게 요거는 줄이 감기고 풀리고 할 때 요렇게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멍이 작으면 장이 크기 때문에 가이드 첫 번째가 가이드 구멍이 굉장히 큽니다. 베이터리는 그냥 풀려나가기 때문에 가이드가 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작게 되어 있고 이 낚싯대는 가이드 밑에 있기 때문에 힘새가 요래 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자 거꾸로 쓰면 어떻게 되냐, 이걸 스피닝으로 쓴다든지 이걸 베이트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좀 불편하겠죠. 저는 봤어요. 네. 여기다가 스피닝을 꽂아가지고 네. 낚시하시는 분 자, 봤습니다. 골 때리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낚시 TV 홈쇼핑에 광고를 합니다. 스피닝 달아가지고 그 낚시 아는 사람들은 보고 오겠죠. 그렇죠. 네. 자 차이가 어떤 게 나면 힘새가 만약에 일반적 바깥서도 큰 문제는 없고 손이 이제 불편할 뿐인데 대물을 걸렸을 때는 로더에 이제 무리가 가게 됩니다. 한쪽 힘을 많이 받게끔 쓰게 되는데 반대로 가면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캐스팅 방법 뭐 다 알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캐스팅 방법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캐스팅 방법은 기본적으로 스피닝 같은 경우는 레버를 제끼고 라인을 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엄지손으로 걸군 상태에서 던지면서 손가락을 놓으면 줄이 풀리게 나가는 구조입니다. 자, 베이트릴은 베이트릴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볼까요? 예, 먼저 에피소드부터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요? 제가 이제 처음 베이트릴을 사용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예.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베이트릴을 샀어요. 베이트릴을 사서 한강에 나갔습니다. 밤에 한강에서 이제 캐스팅 연습을 하려고요. 근데 이제 눌러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썬바를 누르면 내려가더라고요. 썬바를 누르면 내려간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캐스팅을 했냐면 썬바를 던지면서 동시에 썬바를 누른 거예요. 그 예상하시듯이 이제 폭풍 백래시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한 번 던지고 라인을 다 잘라냈어요. 그게 제 사례고요. 그래서 베이트 캐스팅 하는 방법은 썬바를 누르면서 이 엄지손가락으로 스풀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썬바를 누르면서 동시에 스풀 누릅니다. 그리고 던지면서 캐스팅하는 어떤 적당한 타이밍에 이 썬바를 놓는 거예요. 아까 스피닝에서 손가락으로 줄을 걸고 있다가 던지면서 손가락을 푸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 베이트릴은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은 여기 이 서밍이라고 해서 이 줄이 풀려 나가다가 스풀이 멈추는 시점에 이 엄지손가락으로 스풀을 제어하는 게 이제 기술인 거죠. 근데 베이트만 서밍이 있나요? 스피닝도 합니다. 스피닝은 어떻게 서밍을 하죠? 스피닝 서밍할 때 특히 이제 찌낚시 하시는 분이나 네네. 하면은 그 라인을 갖다 찌를 흘릴 때 네. 어떻게 하냐면 스풀 이런 상태에서 엄지손을 댑니다. 아, 이렇게. 똑같네. 내가 줄이 가다가 풀고 네. 잘 보시면은 줄이 풀리는 거 하나씩 풀고 네. 풀고 이렇게 조절하는 아. 거. 그러면 이 베이트만 서밍 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서밍하기가 훨씬 좋은 거고 그렇죠. 좀 불편한 거고. 그래서 릴에 따라 가지고 낚시 릴에 맞게끔 운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요 스피닝을 하기 좋은 것 같다. 베이트를 하게 되면 아무 불편하겠죠. 그걸 잘 활용한 방법 하면 되고 요거 할 수 있는 데다가 요거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릴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럼 박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질문하신 걸 보면 핸들은 돌아가는데 줄이 안 갑니다. 어떤 경우인 거죠? 자, 그게 첫 번째 가장 가능성 높은 거는 드랙이 열려 있는 겁니다. 드랙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드랙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낚시 리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드랙을 무조건 꽉 잠굽니다. 네. 감으면 다 감기게. 네. 드랙을 다 잠그는데 그 드랙의 역할은 뭔가 하면 큰 고기를 잡았을 때 가는 라인, 약한 라인으로도 큰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잡냐면 고기 힘을 빼는 기능인데 고기가 물고 치고 나갈 때 작은 고기는 막 쪼아나고도 다 잡히지만 큰 고기는 잡으면 강제로 잡으면 라인이 터지는지 바늘 펴진지 낚싯대 부러지는지 뭔가 하나 문제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게 그 스프를 고정하는 나사가 아닌 거예요? 꽉 잡고 넣는 거 아니에요? 발매소가 자, 이건 초보를 위한 거기 때문에 네네. 자, 고기가 물고 바이트하게 물고 나가면 치고 나갈 때 네. 강제 잡을 꺼내는 게 아니고 고기 힘을 빼야 됩니다. 자기 이 라인이 잡을 수 있는 고기가 만약에 어느 정도 사이즈라면 만약에 이런 고기 물었다면 끊질 수 있습니다. 그런 드랙으로서 치고 나갈 때 물고기가 끌고 나갈 때는 자, 라인을 풀겠습니다. 제가 듣고 있을게요. 라인이 감겼다 보면은 고기가 치고 나가면서 끌고 나가게 돼 풀리네요, 있어요. 스풀이. 자, 요걸 잠그면은 점점 힘들게 되고 풀면 쉽게 됩니다. 네. 고기 끌고 가면서 힘을 빠지는 과정을 만드는 거죠. 만약에 이걸 잠궈놔 버리면 고기가 째면 줄이 끊어지니까. 터지죠. 네. 줄이 제일 먼저 데미지 있죠. 그러니까 로드로 또 텐션을 받아주고 고기에 그렇죠. 네, 힘을 받아주고 그다음에 이 드랙 힘으로 고기 힘을 쓸 때는 풀려나가게끔. 그럼 드랙은 얼마 정도나 줘야 되죠? 적당하게. 적당히 이게 그게 참 애매한 겁니다. 적당히. 그게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네. 거고 예를 들어서 부실 잡는다면 키로 저울로 키로를 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희는 이제 좀 감으로 당겨보고 슬슬 풀릴 정도로 너무 힘쓰면 풀릴 풀릴 정도로 줄이 데미지 안 갈 정도 그렇게 하시면 가다가 고기는 금방 힘 지칩니다. 가다가 힘 빠지면 감아들입니다. 감아들이면 또 치고 나갑니다. 그럼 또 놔둡니다. 놔두면 또 힘 빠집니다. 한 3번만 하면 고기 힘 다 빠져가지고 웬만하면 다 끌려옵니다. 고기를 잡았을 때 만약에 라인을 튼튼하게 쓰면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라인 튼튼하게 쓰면 강제 제압 되겠죠. 네네. 옵니다. 근데 왔을 때 힘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바닥을 해버리면 자,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라인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특히 라인이 물속에서는 안 터지고 끌어올릴 때라든지 바로 앞에 왔을 때 많이 터지기 때문에 터지는 순간 아니면 바늘이 빠지는 순간 낚싯대 탄성해가지고 바늘이 나한테 돌진할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 바늘이 박히는 경우가 배스한다든지 할 때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고기 잡았을 때 힘이 빠진 상태로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경우도 봤냐면요. 그 밑걸림이에요. 딱 보는데 밑걸림인데 이 사람은 정말 고기가 잡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드랙은 다 초보자들이 흔히 그러듯이 드랙은 완전 풀로 잠궈놓은 상태였어요. 분명히 밑걸림입니다. 근데 혼자 막 신나게 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와서 안 되니까 세게 잡아당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라인도 로드는 약한 데인데 라인은 뭐 20파운드를 썼나 봐요. 그러니까 대가 끼 꺾이더니 똑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가 부러지기 전에 라인이 끊어져야 되죠. 그러니까는 대에 이제 라인 그 사용 가능한 라인에 무게가 달려 있는데 그 무게보다 과하게 쓰고 드랙은 잠궈놔 버리고. 그러니까는 라인이 터져야 되는데 너무 힘을 쓰니까 대가 부러져 버린 거죠. 자, 로드 스펙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라인의 강도도 나와 있고 던질 수 있는 루어 무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쓰면 낚싯대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범위 넘어나게 되면 이제 문제 생기고 그다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라인을 튼튼하게 쓰면 되지 않느냐라는 게 있는데 라인 튼튼하게 쓰면은 일단 굵어지겠죠. 굵어지면 캐스팅할 때 비거리가 적게 나오고 줄 감기는 양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바다에서는 조류, 물 흐르면 라인이 많이 떠내려가고 감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은 낚시를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능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 면에서 유리한데 한 가지 강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이게 드랙으로 커버한다는 겁니다. 드랙을 잘 쓰면 라인을 더 가볍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 박진선님이 말한 것처럼 그 안 감기는 경우는 드랙을 많이 열어놓으면은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라인을 한번 잡아보죠. 네. 지금 드랙을 많이 연 상태죠. 자, 드랙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자, 그 잡고 있으면 제가 감아 보겠습니다. 네. 전혀 안 끌려가네요. 전혀 안 끌려가요. 혼자 헛도는 경우 생깁니다. 드랙이 너무 약하니까 계속 풀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감기면서.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드랙을 적당히 쪼아주면 한번 감으시면 이렇게 박진선님 해보세요. 기능의 문제 고장이 아니라면 이 드랙 조절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 또 그 베이트릴과 스피닝 여기도 드랙이 있나요? 들어겠죠. 예. 베이트릴은 구조가 또 조금 다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릴 사용법이 이게 훨씬 쉬워요. 대신 나중에 좀 사용할 줄 알면 이게 아주 유용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줄을 던지고 감을 할 때마다 던지고 베일 닫고 감고 풀고 감고 이게 불편한 게 있지만 베이트릴 같은 경우는 아주 유용하죠. 줄 풀고 싶을 때는 썬바를 누르면 풀리고 감고 풀리고 감고 풀리고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또 다른 게 캐스팅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게 초보들도 사용해 좋지만은 수직 낚시 배를 타고 하는 거 보팅 카약에서 수직을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특히 바닥 낚시 같은 경우는 바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풀었다 감았다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게 될 경우는 풀었다 감았다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거는 바로 감기 편하고 수중이 깊어지면 핸들 안 돌리고도 손 가지고 이렇게 놨다 멈췄다 하면서도 계속 조절할 수 있고 감을 때만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드랙은 어떻게 조정을 하죠? 자, 드랙 같은 경우는 드랙이 이 별 모양이 드랙입니다. 앞으로 감기면 드랙이 좁아지는 거고 뒤로 가면 드랙이 열리는 겁니다. 이 드랙은 요거와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드랙을 풀어놓으면 줄을 감아도 안 감기는 건가요? 그렇죠.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러면 지금 드랙이 풀리고 있습니다. 네. 드랙을 쪼으면은 네, 한번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드랙이 풀렸을 때 마찬가지로 드랙이 풀렸을 때 감으면 혼자 안 가네요. 안 가고 드랙을 그다음 한 가지 정말 한 가 알려드릴 게 있어요. 네. 특히 어떤 경우에냐면 베이트리는 스피닝 마찬가지입니다. 네. 합사를 쓰는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네. 이런 봄철에 안 감긴다고 하는 게 드랙을 꽉 쪼아도 안 감긴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면 네. 라인 자체가 통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폴에 라인 감을 때도 합사일 경우에는 감당폭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나이론 줄은 탄성이 있기 때문에 감아 놓으면 스폴을 꽉 쥐고 있지만 합사는 연순이 없습니다.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봄철에 추울 때 하면은 금속이기 때문에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하면은 그 갭 때문에 라인이 통째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얘기 처음 들었네요. 그런 경우 질문이 종종 있어. 얼마 전에도 있었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초에 감을 때 스프레이 몇 바퀴 감고 전기 테이프로 라인을 한번 감아 놓고 감으면 돌지 않습니다. 그다음 베이트를 구조해 보면 메카니컬이 있습니다. 이거. 자, 요거는 떨어지는 속도 조절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이게 안 보여서 카메라 앞에서 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빨리 떨어지죠. 아, 요거는 베이트를 잘 활용하는 사람일수록 많이 열고, 그다음 이걸 잠그면은 안 떨어지죠. 조금 더 풀면은 전체 툭툭 치면 전체 떨어지게.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하면 백넷이 안 납니다. 베이트릴이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 큰 단점 하나가 백넷입니다. 이걸 이제 극복 못하면 베이트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백넷이도 이제 그 지깅이나 뭐 다운샷처럼 수직으로 내릴 때는 백넷이 위험이 좀 적은데 걱정하지 됩니다. 캐스팅을 할 때는 이제 백넷이 위험이 있고 그건 한번 차후에 한번 야외에서 한번 그리고 이제 그 베이트릴 같은 경우는 바다용보다 뱃소용이 훨씬 비쌉니다. 자, 스피닝은 성능은 고가와 저가 성능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베이트릴은 캐스팅하는 일에서 가지고 가격 차이에 따라 성능 차이 엄청납니다. 자, 베이트릴 무거운 던질 때는 사실 쉬워요. 근데 가벼운 던지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걸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릴이 고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원심으로 제어하는 거와 그 다음에 마그네틱 제어하는 거, 그 다음에 전기. 최근에 나온 DC들이 그렇죠. DC라 하는 건데 그거는 그 코일에 자석에 코일이 감겨서 가지고 그 자력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내리는 낚시보다는 캐스팅할 때 캐스팅하게 되면 라인이 그렇지 눌러 날아가면은 루어가 날아가는 만큼 라인이 풀려야 되는데 루어가 날아가는 양보다 더 많은 라인이 더 많이 회전하게 되면 라인이 여기서 부풀어 버리면서 엉켜버립니다. 그걸 제어해주기 위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잠그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 샀을 때 어디에 놓고 사용해야 되느냐, 수직으로 낚시하는 거는 중간쯤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초보자들이 베이트릴을 쓰실 때는 기본적으로 그 비거리 욕심을 안 내고
백래시를 줄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백래시를 줄여 나가다가 백래시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조금씩 뭐 메카니컬도 푸시고 마그네틱 푸시면서 비거리 욕심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무거운 루어를 쓰시면 던지기가 편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많이 잠그고 무거운 루어를 쓰시고 그러다가 이제 실력이 드시면 가벼워지면서 이 브레이크도 좀 푸는 방향으로. 그리고 제가 바다에서 자주 쓰는 릴이 있죠. 아벳. 아벳 한번 네.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네, 사용법을 잘 네. 모르는 분 많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 아벳 릴 대한 한번 베이트 에피소드 네. 얘기드리면 네. 저는 처음 베이트 쓸 때 네. 학교 운동장에서 연습했습니다. 네. 다 비슷한 과정을 겪네요. 밤에 조용할 때가 가지고 아벳을 이걸 써볼까요? 아벳은 굉장히 독특한 릴입니다. 자, 일단은 튼튼하게 생겼고 무겁습니다. 대물을 상대로 낚시하기 좋은 거예요. 그 베이트 릴은 스피닝 베이트 릴 차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핸들을 그렇죠. 스피닝과 핸들을 좌우로 바꿀 수 있지만 베이트는 좌핸들, 우핸들 우핸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좌핸들을 쓰는 게 맞습니까? 우핸들을 쓰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죠. 그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처음 사용 안 했던 분들한테는 오른손잡이는 좌핸들을 쓰라 그럽니다. 그리고 기존 익숙한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어떤 차이는 조가 더 차이 줍니다. 결론은. 자, 그거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네. 네. 자, 베이트 릴 같은 경우는 스피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좌우 핸들을 다 사용합니다. 자, 좌핸들입니다. 좌핸들 같은 경우는 캐스팅 할 때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낚싯대를 던집니다. 네. 그리고 바로 자, 일반적으로 던질 때 던집니다. 던지면 바로 감을 수 있습니다. 감고 또 바로 던지고 바로 감고. 자, 좌핸들 쓰면은 우핸들 쓰게 되면은 던지고 손 바꾸고 감고 다시 손 바꿔서 던지고 감고 이게 반복하는 게 많아지면은 시간을 많이 딜레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다 낚시 하거나 할 때 쭈꾸미 특히 자주 올릴 때 요거 왜 그 선상이나 여기서는 베이트를 많이 사용하는가? 네. 스프링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레바 제끼고 한 시간도 있지만은 배는 떠내려갑니다. 바닥에 안 차고 났을 때 베이트리는 닿는 순간 엄지손으로 스풀을 누르고 들고 핸들 돌립니다. 바닥에 닿자마자 바로 올라옵니다. 하이라바 낚시 같은 경우 베이트를 쓰면은 미끌림. 바닥에 닿자마자 오기 때문에 미끌림이 적어집니다. 스프링을 쓰게 되면 닿고 나서 베일 닿고 이러다 보면 배는 떠내려가기 때문에 미끌림이 많아집니다. 하이라바 기본 10,000원 잡아도 10개 손실하면 10만원입니다. 선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트를 쓰는 게 일단은 훨씬 편하고 베이트 릴이 또 다른 게 파지감이 소나기에 들어옵니다. 부피 작고 그 다음에 대력력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큰 대물을 걸었을 때 스피닝은 축이 여기와 여기 갭이 있기 때문에 큰 고기 걸면 움직입니다. 좌우로. 그다음 베이트리는 요 낚싯대와 이 축이 거의 나란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감을 때 흔들림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트리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카로스님 그 쭈꾸미 낚싯대 좌우 핸들을 준비하라. 이거는 왜 그런 거죠? 팔 아프죠. 하루에 한 300마리씩 잡으면 네. 팔이 아픕니다. 나중에. 그래서 좌핸들 쓰다가 우핸들 쓰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잡다가 그렇죠. 이 팔이 지치면 이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네. 이 감도 감아 올리는 게 나중에 팔이 그럴 때는 이렇게 바꿔서 네, 좌우 하라. 그래서 좌우 핸들. 낚싯대를 두 개를 갖고 오는 거죠. 좌핸들 하나, 우핸들 하나. 저 같은 경우는 좌핸들 쓰지만 쭈꾸미 낚시 갈 때는 두 개를 다 들고 와요. 좌핸들, 우핸들.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이제 릴은 이제 네. 중요한 게 이제 릴을 관리를 해야 돼야죠. 그리고 아벳은 아베 설명 해주시죠. 아벳. 네. 아벳은 베이트 릴이지만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힘을 쓰는 릴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은 네. 프리가 있고 베이트가 있고 스트라이크가 있고 풀이 있습니다. 자, 요런 아벨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꺼내 보시고요. 아벨릴은 어떻게 프리는 말 그대로 프리는 프리스풀 상태로 그냥 아무도 보호가 없는 상태입니다. 부하가 없는 상태.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베이트 이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들고 있을게요. 이 상태 감고 프리하면 내려갑니다. 잠가놨었나? 드랙이 조금 상승되죠. 제가 내가 쓰는 방법 다릅니다. 프리는 자, 보통 사람들이 이걸 압에 쓰는 경우에는 프리하고 베이트로 씁니다. 일반 베이트릴 구조처럼 쓴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베이트에도 프리로 해놨습니다. 베이트 프리로 해놔버리면은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구간까지 깁니다. 이게
그래서 프리로 상태하다가 감을 때는 엄지손 살짝 미는 거예요. 고기 잡다 드랙을 조절할 필요 있으면 이 상태로 계속 조절하면서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드랙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드랙 조절하는 거죠. 이걸 드랙, 네. 메인 드랙이고 이제 미세 드랙은 네. 이걸 조절합니다. 네. 보통 보면 요거 두 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거 프리로 해놓고 요거로 미세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훨씬 더 잘 활용하면 일반 베이트보다 아주 유용한데 처음 이걸 적응 못하고 아베스를 갖다가 못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 구간이 다른 데보다 굉장히 깁니다. 그럼 이 릴이 나올 때 왜 프리가 있고 베이트가 있고 스트라이크가 있냐? 베이트 의미는 뭐냐? 사람들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프리는 프리고 베이트는 베이트고 스트라이크인데 자, 1일 구조 특이한 게 옆에 드래그음 들리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감을 때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 기능이 뭘까요, 이거? 저는 이제 트롤링을 하고 와서 맞습니다. 예. 트롤링 할 때 이제 고기가 물고 째면은 까락 하고 클릭음이 들리죠. 네. 그걸 알려주기 위한 네네.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프리 할 땐 프리로 갖다가 베이트 하면은 루어를 달고 이동하는 상태를 베이트에 맞춰놓는 거예요. 고기가 보통 배가 끌고 갈 때는 베이트 상태에서는 안 끌려가다가 얘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고기 몰면은 물면? 쫙 소리 납니다. 그때 스트라이커로 올리면서 고기를 랜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 구조가 프리가 있고 베이트가 스트라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상에 주의할 점은 없나요? 이거 좀 주의할 때 요 처음에 낚시하다가 이게 프리가 아닌 상태로 있다가 프리로 할 때 초반에 눌려버리면 얘가 핑 돌아갑니다. 초기 뻥넷이 납니다. 초기 뻥넷이 처음에 특히 대구 낚시 가서 사용하는데 처음에는 내려갈 때 처음에 서밍해요. 순간적으로 도는 걸 방지해줘야 돼요. 손까지 서밍하다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 놔둬봅니다. 그럼 서밍이라 계속 내려가면서 손과 엄지손으로 내려가는 스프를 제어해라. 제어하는 거. 초기 누르면서 초기 제어해주면 그 다음부터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 닿을 때쯤 되면 손 싹 갖다 댑니다. 놔둬버리면 혼자 핑 돌아가. 아까 똑같이 캐스팅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줄이 빨려나가는 속도보다 스풀이 많이 돌게 되면 이 추월을 하는 거죠. 스풀 회전 속도가 추월하면서 부푸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럼 낚시는 그날 낚시는 망하는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조집니다. 네.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1일 같은 경우는 레벨 와인드가 없습니다. 레벨 와인드는 줄을 감을 때 핸들이 돌아가면서 줄을 골고루 감기게 하는 기능을 가진 겁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요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줄을 고르게 감는데 여기는 그게 없네요. 네, 없습니다. 자, 없는데 이게 줄이 고르게 감기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여기도 보면 완전히 골고루 감기잖아요. 왜 이게 없느냐? 고기를 그 다음에 그 레벨 와인드가 있는 게 적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줄이 풀려 나갈 때 움직이는 거 안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가물치리라든지 대물을 파이트하는 베이터리랑 레벨 와인드 같이 움직입니다. 라인과 레벨 와인드 일치되어 있어야지 하수연이 됩니다. 만약에 레벨 와인드는 배스용은 보통 고정입니다. 그럼 라인 나가면서 꺾여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대물이 보면 파손이 됩니다. 네, 라인도 꺾이고 되고 릴 자체가 파손이 많기 때문에 대물 하는 낚시들은 트롤링이나 이런 거는 레벨 와인드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지가 한쪽에서 많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끔 합니다. 자, 그럼 의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트롤링을 가서 이제 말린이 히트가 됐는데 이제 그 줄을 계속 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수가 와서 계속 이 레벨 와인드 역할을 해줘요. 줄을 고르게 감아주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게 한쪽이 부풀어서 단답니다. 한쪽에 많이 쌓이면 이게 닿기도 하기 네.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일이 손 가지고 이거 어떻게 조절하느냐? 사용하면서 이렇게 감으면서 요리 감다가 요리 싹 기울이 감으면 밑에 쪽 감기고 요리 싹 감으면 이쪽 감기는 거예요. 딱 봐가면서 돌리면 됩니다. 아니 쭉 바로 가면 가운데 약간 라운드 올라가게 되고 하다 보면 그게 안 되면 의도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감으면 밑쪽이 감기게 됩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아벨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주 유용해서 정말 저는 뭐 아주 잘 쓰고 있는 릴인데요. 제 릴이고 제 낚싯대입니다. 색깔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제 릴인데 저는 정말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도 그 퍼러스님이 알려주신 비법이 하나 있어요. 그 이동할 때 트롤링을 해봐라. 그때 아주 재밌게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트롤링은 다음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트롤링 조가 엄청 좋습니다. 그냥 패드링 다니면 트롤링 몇 마리 잡아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번 릴의 간단한 관리 방법들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낚시를 갔다 오면은 이제 기본적인 게 낚시를 갔다가 릴을 관리하는 게 설명서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흐르는 물이 세척할 때 있어요. 근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물에 담궈 놓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제가 사용하는 기준에서는 담궈 놓게 되면 어떻게 기준을 생각하냐면은 릴이 성능이 100이라 있다 그러면 담그는 순간 70이 됩니다.
근데 관리 아예 못하는 사람은 바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차라리 좀 더 알려주고 성능을 90으로 계속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담그지 말고 세척만 하라. 그런 물에 샤워기나 수돗물 틀어놓고 드랙을 잠궈놓고 구석구석 돌려가면서 씻고 그 다음에 스풀 정도만 분리해가지고 늘어놓는 거예요. 한 이틀 놔두면 다 마릅니다. 처음 물 대충 닦은 다음에 바닷물도 그런 건가요? 바다에 갔을 때 민물은 사실은 갔다 올 때마다 정비를 안 해도 그냥 닦기만 닦으면 되고. 그럼 염분 중화제 이런 건 안 뿌려도 되는 거예요? 저는 안 뿌립니다. 뿌리면은 염분 중화제가 언제 필요하냐면은 네. 낚시를 하고 나왔는데 집에 올 때까지 세척하기 힘든 경우에는 염분 중화제 뿌려놓고 집에 와서 나중에 세척해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낚시 끝나고 카약에서 정리하기 전에 생수 2리터 갖고 와야 남으니까 1리터에서 남으니까 남은 걸로 릴 뿌려옵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하면 되죠. 의외로 바닷물이 뭐라고 할까요? 끈적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마르면서 굉장히 끈적끈적거려서 잘 안 닦이기도 하더라고요. 마르기 전에 닦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왔을 때 바로 네. 물 한 번씩 부으면 좋고, 그 다음에 샤워기 하면 수돗물에 돌아집니다 물에 담궈버리면은 아까 성능이 왜 70 떨어지냐면은 물도 아무 침투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 못하면은 더 나빠지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나요? 70%는 꾸준히 유지된다는 거예요. 세척하면 90%는 이상은 항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릴은 갔다 오면 그 정도만 사용하시면 되고 1년에 한 번 정도 분해해서 정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릴의 분해 정비. 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야 이제 다시 말씀해 주세요. 만약 낚시하다가 네. 릴이 예를 들어서 라인이 트러블 있다든지 할 때 네. 릴을 꺼내가지고 이거 하다 보면 물속에 잠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카약에서는요. 네, 릴이 물에 잠기면 반드시 정비하기를 바랍니다. 분해해서. 바닷물이면 네. 항상 바닷물은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낚시하고 카약 낚시의 차이가, 카약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가장 열악한 장비 환경에서 낚시를 하는 겁니다. 그 갯바위에 낚시하는 거하고 갯바위 찌낚시와 루어, 그 다음에 원투, 그 다음에 카약이 있다 그러면 가장 가혹한 낚시가, 다른 낚시는 낚싯대가 물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감을 때 물이 다 털고 릴 스프에 들어옵니다. 근데 카약은 낚싯대 끝이 수면에 있다는 겁니다. 감으면은 스프에서 바닷물이 튈 정도로 바닷물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관리 안 하면 수명 2년 안 넘어갑니다. 2년 이내 베어링과 뭐고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퍼로스님이 주장이 있죠. 카약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너무 고가일 필요는 없다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네. 기본적으로 바다용을 사용해라. 네. 바다용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카약 타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관리하는 능력이 생기면 그때 좋은 거 사용해라. 특히 낚싯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용하는 초보들 많이 부러뜨립니다. 특히 카약이 걸렸다고 툭툭 쳐다보면 초리대 합사 감아버리면 카약은 떠내려가고 줄은 안 풀리고 클러치 눌러도 줄 안 나가고 그때 낚싯대 초리대 많이 부러뜨려놨습니다. 네, 합사 같은 경우는 초리대 끝을 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잡아당기면 부러진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있습니다. 초리대 안 감기게 하는 방법. 네, 그거는 예, 나중에 옛날에 자료에 올라가요.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퍼로스님이 낚싯줄을 초리대에 묶어서 이 초리대 합사가 안 걸리게 해놓은 게 있어요. 정말 잘 걸립니다. 그래서 카약 낚시, 저도 처음 카약 낚시 나가서 되게 놀랐던 게 너무 잘 걸려서 이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사전에 정보를 알고 갔기 때문에 대처를 할 수 있었지, 안 그러면 미끌렸을 때 잘못 잡아당기면 전자로 초리대 부러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실질적인 릴 정비, 간단한 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가벼운 릴 정비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제 지금 바닥에 깔아놓은 것들은 정비를 할 때 쓸 도구들이에요. 사람마다 사용하는 장비는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쓰는 장비들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너트를 푸실 때 이제 이렇게 이런 종류의 고구를 많이 쓰시는데, 이럴 경우에 나사가 좀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사 옆 모서리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벤치나 이런 거 쓰면은 네. 너트가 네. 손상이 입으니까 편하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때는 쓰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스패너, 그 규격에 맞는 스패너를 쓰시는 게 좋고요. 보통은 그 릴을 처음 구입하시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스타일의 뭐죠? 이게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플라이어, 바이스 그립 쓰시기도 하고, 그것도 없으면 이제 일반적인 몽키 스패너를 쓰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걸 써서 오늘 정비를 할 거고요. 이런 거는 이제 일단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척을 할 때 뭐 붓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저는 칫솔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요. 또는 이쑤시개나 이제 면봉.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쑤시개 그리고 면봉, 그다음에 이쑤시개 등으로 세척을 할 거고요. 네. 이거는 나중에 그 이링이나 그 시링을 뽑을 때나 넣을 때 쓸 도구들입니다. 그 휴지. 네. 밀정비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정밀 아주 완전 분해를 할 경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이딩이나 시딩이에요. 그게 이제 날아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참 주의를 줘야 되고, 거기까지 할지 안 할지 한번 상황해봐서 설명할게요. 의외로 이제 정비할 때 어려운 게 지금 긴 드라이버가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긴 드라이버가 없으면 정비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긴 드라이버, 이런 긴 드라이버. 근데 드라이버 종류 보면 헤드가 좀 달라요. 얘는 헤드가 일자형으로 가고요. 얘는 살짝 두껍죠. 이게 두꺼운 것들은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릴이 많이 망가져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제 밀리오네어 릴 같은 경우도 그 중고 구입을 했는데 기존 사용자가 이제 이런 넓은 드라이버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상처가 나 있습니다. 이런 딱 맞는 드라이버를 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케미칼 종류들인데요. 이거는 레드 그리스라고 하는 그리스. 이게 너무나 그 진덕진덕하기 때문에 오일하고 섞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오일. 그러니까 오일 쓸 때와 부일 쓸 때, 그러니까 그 부위가 좀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오일은 베어링이나 네. 일반 마찰 네. 부위, 고속 회전하는 부위에 주로 사용을 하고요. 저속으로 움직이는 뭐 기어 종류 아니면은 어떤 그 레벨 와인더 쓰시는 경우도 있고 않습니까? 하루스님은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레벨 와인더에는 구리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스펙상으로는 그 레벨 와인더에는 기어 부분이기 때문에 구리스 쓰라 그러는데, 특히 민물 낚시 배스 하거나 할 때 구리스를 쓰게 되면 먼지가 많으면 뜨기져 가지고 시커매지기 때문에 관리만 자주 해주면은 그렇죠. 그 오일 쓰는 게 충분하다. 유용할 수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쓰시기에는 뭐 그 안에 있어서 오일링하기 힘든 부분에는 그 그리스를 써주시는 것도 괜찮은데, 뭐 레벨 와인더는 사실 보이잖아요. 금방 보이고 정비하기 좋을 때는 그 그리스 대신에 오일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점도 조절하기 위해서는 그 오히려 그리스 섞어서도 다르고, 그래서 또 하나 또 팁을 주자면은 케이스를 결합하는 부분, 이런 결합할 때 그리스를 얇게 살짝 바르고 결합하면 그리스가 방청, 그다음 방음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방수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활용하면 팁입니다. 일종의 게스킷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게스킷처럼 그 결합 부위에 그리스를 좀 도포하면 방수 뭐 등등이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또 즐겨 사용하는 저 케미칼류인데요. 이제 이거는 전기 접전 세정제라고 불러요. 근데 가격이 좀 있고, 보통은 WD-40을 많이 쓰시는데, WD-40은 그 오래 지나면 오일을 자꾸 분해해요. 오일을 분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윤활이 더 안 되는 역할을 합니다. 순간적인 윤활에는 도움이 되지만, 녹 제거에는 도움이 되지만 오랜 시간 윤활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WD-40을 세척 때만 쓰시고 뭐 깨끗하게 지원하는 게 좋고요. 이런 제품이나 이제 브레이크 클리너나 파츠 클리너라는 게 있습니다. 브레이크 클리너나 파츠 클리너는 특징이 뭐냐면 뿌리면 그 주변부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 휘발해 버려요. 그러니까 찌꺼기가 전혀 안 남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즐겨 사용하는 게 얘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 또 그 WD에 대해서 설명하면, WD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기계의 마약이라고 그래요. 딱 바르면 바로 효과 나타납니다. 바로 효과 나타나지만 그거는 어느 시점 지나면 효과 떨어지기 때문에 안 바르면 못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발라야 되기 때문에, WD는 정비하다가 마지막에 부품이 안 풀린다든지 아니면 코드가 섰다든지 할 때 그때 쓰는 극약 처방입니다. 반드시 그걸 하고 나면은 씻어낼 때 오일은 그리스를 씻어낼 때는 WD가 좋고, 하고 나서는 다시 오일은 그리스를 다시 발라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 주사기는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베어링에 오일을 주입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겉에만 발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사기의 앞부분을 잘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주사기를 밀어보면 분무기처럼 나갑니다. 분무기처럼 나가고, 그 베어링에 그 오일을 주입하는 용도로 주사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 끝부분은 항상 잘라내야 되겠죠. 여기 지금
이미 세팅되어 있는 카로스님이 쓰시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주사기 바늘 쓰면 좋은 게 구석구석 잘 네.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도 구석에도 주의하실 거예요. 양을 조절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밀어넣다가 살짝 살 빼야지. 당겨야죠. 네. 네. 안 그러면 오일이 네. 계속해서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밀었을 때 계속 밀려 들어가는 부분은 안에 공기층이 많이 있으면 공기 압력에서 계속 밀리는데 공기를 최소한 없애버리면은 눌렀을 때 계속 밀려 나오는 효과를 줄일 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사이즈를 맞춰서 베어링을 주문해 놓은 베어링들이고 이건 교체한 베어링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사이즈를 재기 위해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베어링 교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베어링 사이즈를 알아두면 좋고요. 릴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 중에 안 맞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정말 핵심적인 베어링들은 사이즈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어링을 그 교체할 생각이시라면 그 두 번, 한 번 분해 베어링 규격 측정 그리고 다시 조립, 그리고 다시 베어링을 주문한 다음에 다시 분해 베어링을 교환하고 다시 조립, 이럴 각오를 해라. 두 번에 완전 분해 조립을 할 각오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베어링 사이즈를 측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번역 캘리퍼스 또는 노기스라고 하죠. 먼저 베어링은 첫 번째로 내경을 먼저 재요. 그래서 이 내경 사이즈가 지금 현재 이 베어링 같은 경우는 8mm가 되겠죠. 내경 8mm에 그 다음에는 외경을 줍니다. 외경을 쟀더니 외경은 12mm.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께를 잽니다. 이게 베어링 사이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3.5mm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 베어링 사이즈는 8 곱하기 12 곱하기 3.5가 되는 겁니다. 이 베어링 사이즈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베어링은 이제 스테인리스 베어링이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식이라고 해서 실리콘 베어링이 들어있는 세라믹 베어링이 들어있는 고가의 이제 베어링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부식이 안 되겠죠. 고가 제품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해주면은 베어링은 기본적으로 그 볼 베어링이 보이는 게 있고 네. 덮여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실이 덮여 있네요. 또 일단 바다용이라면 다 덮여 있는 거고. 네. 그다음 세라믹 베어링이 부식도 안 되게 좋은데 왜 안 나오느냐? 왜 그 대중화가 안 되느냐? 네.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죠? 정교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센스만큼 그러니까 이 크기를 갖다가 정교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네. 세라믹이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그 릴을 사용하다 보면은 소리가 그렇게 소리 나면 거의 베어링 문제라고 보시면 네. 거의 90% 이상 베어링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같은 경우는 베어링을 갈면은 깨끗하게 되고 베어링만 그렇습니다. 갈면 정말로 새 제품처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릴에 보면은 뭐 세븐 베어링이다, 뭐 10개 베어링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베어링이 도대체 몇 개나 들어가 있냐 하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또 이제 베어링 중에 이 볼을 굉장히 작게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터나 이너 이 레이스, 그러니까 이 쇠 부품은 크게 만들고 오히려 베어링을 작게 만든 마이크로 베어링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 제품이고요. 이제 비거리 향상을 위해서 쓰는 제품들이에요. 일반적인 베어링들을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거는 저는 제 릴에 맞는 베어링들을 구입을 한 겁니다.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베어링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그 이베이에서 구입을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셀러가, 이베이 셀러 중에 이 베어링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대만 사람들도 많고 그 홍콩 사람들도 많고 중국 사람도 많아요. 근데 릴 품질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베어링들은 이제 그 이베이에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고, 국내에서 베어링 사이트 중에 유명한 곳은 이제 일성 베어링이라는 곳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실제로 이제 릴을 분해해 보겠습니다.